엔잡러라는 표현이 있죠. 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본업을 하면서 부업도 뛰고 있는 이 엔잡러가 5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일반적으로 근데 창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업을 할 때도 필요한지, 과연 세금을 좀 많이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 자체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 이것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부업을 하게 돼서 이제 사무실과 같은 이런 물적인 시설을 갖추고 네.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인데요. 사업자 등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공급한 가격에 1%의 가산세가 있고요. 네. 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한 세금의 20%랑 또 늦게 냈다, 세금을 늦게 냈다 해서 연 10% 가까이 되는 이자 상당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부업으로 1년 동안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 근데 이걸 1년 후에 국세청에 걸렸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네네네.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가산세가 10만 원, 그리고 원래 내야 될 세금과 또 신고 안 했다에 대한 가산세 120만 원, 그리고 늦게 내는 거에 대한 가산세 8만 원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부가세고요. 또 예. 추가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6% 제일 낮은 수준을 가정했을 때 72만 원, 네. 그리고 이것도 늦게 냈다 해서 나오는 세금이 7만 원이어가지고요. 총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이 남는 것도 아닌데 세금으로만 적게는 22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배인 1억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은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20배가 되는 4,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오, 이거 그냥 부업이니까라고 생각을 좀 안일하게 했다가는 야, 가산세를 비롯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장점 한번 따져볼까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예. 뭐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돈을 주는 곳 그 업체에게 돈을 썼다라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법적인 영수증을 줄 수가 있는 게 가장 좋은 혜택이고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면서 이제 내가 냈던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내야 될 부가세보다도 많다고 하면 오히려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네. 찾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번거롭거나 아니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배달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업의 종류가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 2개 이상의 부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해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 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서 그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잡으로 하는 일이 3개다. 뭐 다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사업자 등록하는 개수는 장소가 한 군데다 그러면 1장, 그리고 2군데다 하면 2장, 이렇게 해서 장소가 몇 군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부업이라는 거는 포도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포도송이 중에 사업자 등록증은 그 포도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에 사업이 여러 개를 하고 있으면 포도알이 여러 개 달리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 굳이 사무실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업장이 만약에 여러 군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개를 내야 하는 거고요. 장소 기준이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네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 낼 때 보면은 일반 과세냐 간이 과세자냐 네. 이거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거 헷갈립니다. 네, 일단은 내가 연 매출액이 한 8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네.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간이가세가 유리합니다. 간이 과세자. 예, 간이가세자가 유리하고요. 대신에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좋으냐 그것도 아닌 게 네.
뭐 일정 금액 이하의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같은 이런 영수증을 원한다 그러면 난 발급을 해줄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부가세를 내가 냈던 금액이 더 많아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간이가세자 상태라고 한다면 환급도 못 받으니까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간단하게 부업 수준으로 시작을 한다 하면은 간이가세를 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부업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이제 요구하는 증빙 같은 게 필요하다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다 하면 법인으로 변경하는 순서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못 떼어 주더라도 네. 어찌됐든 간에 부가세는 또 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 낼 때 업종 코드 고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업종 코드를 잘 고르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국세청에서는 비슷한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구분하는 6자리 코드를 이제 업종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 업종 코드가 어떤 건지 찾아보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네. 이제 검색창에 업종 코드로 검색을 하면 그중에 내가 하는 사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네.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업종별로 코드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비용을 평균을 냈어요. 이걸 경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국세청에서 전국의 모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했던 내용을 보니까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쓰는구나 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비율을 30%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동종업종의 평균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를 하고 있는 홍길동 씨의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분이 이제 세금 신고를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고 치면은 이분에게 월세를 줬던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한 내용을 보고 홍길동이 월세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임차인이 만약에 직장인이다. 네. 직장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 직장인이 하는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에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홍길동에게 월세 얼마 줬어요라고 신고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네네.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월세를 주는 임차인이 사업자다. 그럼 그 사업자가 세금 신고하는 임차료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홍길동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다 나오네요. 국세청에서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비율을 곱해서 홍길동 씨의 주머니에 얼마가 남아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참 국세청 입장에서는 참 쉬운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엔 그게 아니라 홍길동 씨가 세금 신고는 했어요. 했는데 100만 원을 월세를 받았는데 난 많이 썼어요. 80만 원을 써서 내 주머니엔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업계 평균이 경비율 30%인데 80%나 썼네. 어디에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이렇게 탈세 같은 거를 적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평균을 또 크게 벗어나면 이제 네. 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눈에 띄게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질문도 좀 드려야겠다. 네. 업종 코드를 본인의 업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필요 경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하지 않는 업종을 또 네. 고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업계 평균이 나와 있는 경비율이 좀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를 집어넣어서 세금을 줄인다. 이게 탈세라는 겁니다. 네. 아, 그게 또 걸린다라는 예,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평균 비용이 높게 잡히는 그 업종일수록 일반적으로 세금은 적게 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100만 원을 고객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비율이 30%가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네.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은 70%인 70만 원이 남았겠구나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경비율이 높은 뭐 80%, 90%를 적용을 받는다면 내 주머니에는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만 남아 있겠구나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뭐 세금 7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뭐 1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네. 업종 코드를 좀 구분을 해볼까요? 요즘에 좀 많이들 하시는 배달이나 네. 쇼핑몰 또 유튜버까지 어떤 업종 코드여야 유리한 겁니까? 네, 이제 가장 자기에게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데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는 업종 코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코드는 중요한 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건데요. 인적인 시설이라든지 물적인 시설이 없이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을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버, VJ,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네.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1인이라면 예. 이제 두 번째 코드는 같은 건데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데 네. 이건 인적 시설이라든지 물적 시설, 뭐 사무실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걸 갖추고 하게 되면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찍어서 올려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둘을 구분만 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직원과 스튜디오가 사무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 네. 그리고 또 물건을 배달하는 업종도 또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라든지 아니면 배달 중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퀵 서비스라는 네.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업종 경비율을 79%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거의 80%를. 경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이제 같은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달 대행업체 중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정보를 주고 심부름 업체로 만약에 등록을 해서 심부름 용역을 하게 된다면 71.5% 한 70% 정도를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만 잘해도 더 유리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퀵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네. 100만 원을 벌었을 때 79만 원 정도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아하. 또 여러 가지 부업을 할 때 이게 또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제 부업을 할 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한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그리고 사업이 허가를 받는다거나 등록이나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그에 맞는 신고 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하게 되는 동업일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는 만약에 자가인 자기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네. 또 필요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준비를 또 하실 때는 꼼꼼히 챙기셔야 하고 네. 그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부업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건 뭐 정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본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퇴사했다. 네.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은 부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민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본인이 이제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실업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실상 내가 진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급 자격이나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나서 7일 이내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원을 낸다거나 이제 실업 상태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네네. 근로자도 없고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도 그 외에 이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제대로 저거 영업 안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자 사업자 등록을 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취업을 한 걸로 봐가지고 실업급여가 중단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사업자 등록은 네. 서류만 네. 받은 거고 예. 아직 영업을 못했다면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매출이 실제로도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업급여가 준당되진 않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이제 고용센터 담당이랑 협의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아하, 근데 예외적인 이것도 상황입니다. 네. 본인이 또 입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가족한테 사업자 명의 빌려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불법이기는 해요. 사실 이게 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로 대표로 빌려주게 되면 불법인데 네.
불법이긴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실업 인정은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반드시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남편이 네.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했는데 이래서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안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내분이 억울해서 고용보험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해서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를 했고요. 네. 이때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거가 증명이 됐고 또 폐업을 한다거나 휴업을 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뭐 사례는 있긴 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실업급여 측면에서. 예, 자, 오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